붉은 방. 색다른 흥분을 찾아 모인 점잖은 7명의 남자들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붉은 방에서 주홍색 비로도에 쌓인 푹신한 안락 의자에 기대어 오늘 밤의 주인공이 어떤 기묘한 이야기를 꺼낼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나도 그 7명 중에 하나였다. 우리들 한복판에는 역시 주홍색 비로드로 덮인 크고 둥근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고풍스러운 조각이 새겨진 촛대 위에서 세 자루의 굵은 촛불이 하늘하늘 타오르고 있었다. 창이나 출입문은 물론이고 천장에서 마룻바닥까지 사방에는 주름이 가득 잡힌 붉고 무거운 비단 휘장이 쳐져 있었다. 로맨틱한 촛불빛이 정맥에서 금방 흘러나온 핏물처럼 거무스레한 휘장 표면에 우리들 7명의 그림자를 기다랗게 던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흔들리는 촛불과 더불어 마치 거대한 곤충처럼 휘장 주름을 타고 커졌다 오므라들었다 하면서 기어다녔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방은 나로 하여금 마치 기막히게 큰 어떤 생물의 심장 안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거대한 크기에 걸맞은 육중한 리듬으로 심장이 쿵쿵쿵 뛰고 있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촛불 너머로 검붉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얼굴은 마치 기묘한 가면처럼 무표정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늘 밤의 주인공인 신입회원 T가 촛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음영의 변화로 해골처럼 보이는 그의 턱이 말을 할 때마다 덜컥덜컥 어설프게 마주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괴한 장치를 단 인형을 떠올리고 있었다. 신입회원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정신인 것 같고 또 남들도 그렇게 대해준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진짜 제정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치광이일지도 모르죠. 그게 너무 심하다면 정신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저라는 인간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시시해서 살아있는 것이 지루하고 또 지루해서 아주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얼마 동안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도락에 빠졌던 시절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타고난 제 지루함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겨우 이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은 모두 끝인가? 에이, 정말 시시하기 짝이 없구나 싶은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것이 귀찮아졌지요. 이를테면 누가 이러이러한 놀이는 너무 재밌어서 아마도 널 미치게 할 거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러면 그토록 재미난 일이라면 당장 해봐야지 하고 벼르는 대신에 머릿속에서 먼저 그 놀이에 대해 요모조모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결과는 언제나 뭐 별거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 말지요. 이런 식이니까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생활도 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온갖 상상을 해보면서 이것도 별거 없고 저것도 시시하다. 하나에서 10가지 모조리 퇴짜를 놓으면서 죽기보다 괴로운, 그러나 남들이 보면 참 더할 나위 없이 팔자 좋아 보이는 안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겠지요. 아니면 하다못해 강제된 노동일지라도 무언가 할 일이 있었다면 그래도 행복했겠지요. 또는 아주 엄청난 부자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많은 돈의 힘으로 역사상의 유명한 폭군들처럼 엄청난 사치와 피비린내 나는 유희, 그 밖에 제가 꿈꾸는
온갖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보나마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야 그렇겠지. 허나 세상이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색다른 흥분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어? 너 역시도 어지간히 심심하니까 클럽에 찾아왔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지요. 사실 저까지 이런 변명을 지루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최소한 권태로운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분들이니까 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게 일어난 별난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저는 아래층 레스토랑에 노상 드나들고 있어서 여기 계신 사장님과는 자연히 각별한 사이가 되었지요. 뭐 벌써부터 이 붉은 방 모임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요. 여러 차례 가입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가 너무 권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탐정놀이였습니까? 강령술이나 심령술의 무슨 실험이었나요? 형무소나 간질병원 또는 해부학교실의 참관 같은 거였습니까? 뭐 그런 것에 다소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다니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한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형 집행을 보러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전혀 놀라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 주었을 때 전 그런 흔해 빠진 자극에는 이미 식상했을 뿐더러 다른 어떤 기막힌 유희,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만 저로서는 유희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것을 발견을 해서 그 즐거움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희가 뭐냐고요? 글쎄요,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희는 바로 살인입니다.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말이에요. 저는 그 유희를 발견하고는 지금까지 오로지 권태로움을 털어버리고자 무려 1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애들 모두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혹시 그 무서운 죄악을 뉘우치고 참회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거라고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후회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기가 막힐 일은 전 최근 들어 그 살인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자극에조차도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이 아닌 나를 죽이는 일에, 그러니까 아편에 빠져들었어요. 물론 저 역시도 목숨은 아까워서 아편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살인에도 실증이 난 판국에 자살이라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달리 어떻게 또 자극을 구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조만간 아편으로 숨이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 정신이 멀쩡할 때 누군가에게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여기 계신 붉은 방 회원님들이 정말 가장 안성맞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사실 저는 여러분의 동료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저의 이 유별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회원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신입 회원은 첫날 밤에 반드시 이 모임의 취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다기에 이렇게 그동안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쯤 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즈음은 그 어떤 자극에도 질려있던 터라 권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마리 짐승처럼 아무 보람도 없이 지루하게 살고 있었지요. 근데 그해 봄,
뭐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추웠으니까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순쯤인데 저는 아주 기묘한 일을 겪었답니다. 제가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도 그날 밤의 일이 계기가 되었지요. 밤 1시쯤 되었을까요? 어딘가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시간을 보낸 저는 약간 취기가 있었습니다. 추운 밤에 이 차도 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이제 골목 하나만 돌면 바로 집인데 갑자기 웬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와 그만 탁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도 놀랐지만은 그는 더 놀랐는지 잠시 목석처럼 서 있더니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저를 확인하고는 갑자기 이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없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택시 운전수인데 방금 한 노인을 치어서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고 그 옆에 사람 같은 물체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더군요. 파출소는 멀고 부상자는 고통이 심하니까 운전수는 우선 병원부터 찾아보려고 허둥지둥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 지리에 훤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곧 가르쳐 주었습니다. 왼쪽으로 2블록 정도 가면 왼쪽에 붉은 등이 달려있는 집이 있는데 그게 M 의원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거예요. 운전수는 곧 노인을 업고 M 의원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할멈이 깔아준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고 취기 때문인지 금세 잠들어 버렸죠. 뭐 사실 별거 아니죠. 그대로 잊어버렸다면 그냥 끝나버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전날 밤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면서 별로 쓸데없는 일들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했는걸?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했기로서니 정신마저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노인을 M 의원으로 보냈을까요? 왼쪽으로 2블록 정도 가면 왼쪽에 붉은 등이 달려있는 집이 있는데 라고 저는 제가 했던 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으로 한 블록만 가면 K 의원이라고 하는 전문 외과 병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가르쳐준 M 의원은 엉터리라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외과 쪽으로 제대로 기술이나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그 M 의원과는 반대쪽에 M 의원보다 훨씬 설비가 좋은 K 외과 병원이 있었고 그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엉뚱한 곳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 순간에 제 야릇한 심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깜빡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슬며시 걱정이 돼서 일하는 할멈을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노인은 M병원 진찰실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에 그런 환자라니 의사라도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다리게 한 뒤에 간신히 부상자를 받았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 뭐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죠. 그래도 의사가 자기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K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라고 했다면 노인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 환자를 맡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M 의사가 당황한 나머지 환자를 말도 안 되게 오래도록 주물러 대고 있었다는군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전 다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우에
가엾은 노인을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운전수도 또 M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법률상의 책임이라면 운전수의 과실일 테지만 기실 가장 중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때 제가 M 의원 대신에 K 병원을 알려주었다면 노인은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운전수는 다만 부상을 입혔을 뿐이지 죽인 것은 아닙니다. M 의사도 기술이 떨어져서 처치를 못한 것뿐이니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혹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 가르쳐준 저한테 있습니다. 즉, 그때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에 따라 노인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죠. 부상을 입힌 것은 운전수지만 그 노인을 죽인 것은 바로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어디까지나 우연한 과실이었을 경우입니다만, 만약 그게 그 노인을 죽이겠다는 제 고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저는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운전수를 벌하는 일은 있어도 진짜 살인자인 저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생판 모르는 노인이니 죽일 만한 동기 따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설령 의심을 받더라도 저는 그저 외과 병원이 빨리 생각나지 않았다고만 대답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순전히 마음속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살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세상이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더군요. 언제 어디서 나 같은 인간에게 걸려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부당하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나중에 제가 실제로 해보고 성공한 일입니다만 시골 할머니가 큰 길을 지나려고 막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큰 길이어서 전차며 버스에 택시, 마차와 인력거까지 정신없이 지나고 있었을 테니까 할머니의 머릿속은 보나마나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자동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할머니 바로 뒤에까지 왔다고 칩시다. 만약 할머니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건너갔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큰 소리로 할머니 위험해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른다면 할머니도 당황해서 허둥대고 말겠죠. 그리고 차가 급정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해서 할머니를 일부러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언젠가 이런 방법으로 한 촌사람을 보기 좋게 죽여버린 일도 있답니다. 이 경우 위험해요 라고 외친 저는 틀림없이 살인자입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원한도 없는 낯선 인간을 그저 재미로 죽일 사람이 있으리라고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더욱이 위험해요 라는 주의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호의에서 나온 말처럼 보이니까요. 겉으로 감사를 받을지언정 결코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전한 살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믿으면서 안심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법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신뢰에서 보았듯이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전혀 없는 살인이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소름이 끼치기보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준 조물주의 여유로움에 더할 나위 없이 유쾌했습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기뻐했지요. 정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방법만 잘 따르면
옛날 무사들처럼 아무나 죽여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살인으로 죽음보다 괴롭던 권태로움을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살인, 셜록 홈즈라도 알아낼 수 없는 살인, 정말 눈이 번쩍 뜨이도록 더없이 근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 뒤로 저는 3년 동안 사람들을 죽이는 즐거움을 만끽하느라고 그 지옥 같은 권태로움은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설마 웃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전국시대의 영웅 호걸들처럼 100명의 목을 실제로 치지는 못하겠지만 절대 이 살인을 도중에 그만두지 않겠노라 스스로 맹세까지 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쯤 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딱 99명을 죽였지요. 이제 1명만 남았을 뿐인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또다시 살인에도 실증이 나버렸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99명을 제가 어떻게 죽였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 저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오로지 새로운 방법과 결과에만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2번 다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죽이고 나면 다음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민하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죽인 99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모자라고, 게다가 오늘 밤은 그런 살인 방법을 일일이 소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지요. 저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권태로움을 잊으려고 했고, 또 그것조차도 지루해져서 이제는 나 자신까지 망치려 하는 이 기묘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저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자동차에 친 노인을 죽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심한 고집쟁이였어요. 남들이 이런저런 주의를 해주면 눈이 안 보인다고 바보 취급하느냐면서 청개구리처럼 꼭 반대로만 해대는 정말 대단한 고집쟁이였죠. 어느 날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고집쟁이 안마사가 저쪽에서 걸어오더군요. 건방지게도 지팡이를 어깨에 메고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입니다. 마침 그 거리에는 전날부터 하수도 공사가 시작이 돼서 길 한쪽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거리의 편말을 볼 수가 없었고 그 구덩이 옆을 태평스럽게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그것을 보고 문득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외쳤지요. 어이 N군, 그 옆은 위험하다네. 왼쪽으로 가게, 왼쪽. 물론 일부러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평소 성품으로 보아서 분명히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비켜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헤헤 웃으면서 장난도 잘 친다는 둥에 말대답을 하면서 잽싸게 오른쪽으로 두세 걸음 물러났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순식간에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 파놓은 한 길이 넘는 구덩이 속으로 쿵 빠져버렸죠. 저는 놀란 척하면서 구덩이로 달려가 멋지게 성공을 했는지 확인을 했지요. 그는 구덩이 속에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는데 잘못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에라도 찍힌 듯이 머리에서는 시뻘건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혀를 깨물었는지 입과 코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얼굴빛은 창백했고 신음소리를 낼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안마사는 몇 시간은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곧 절명해 버렸습니다. 제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평소에
이 안마사의 친한 단골이지 무슨 원한이 있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겉보기에는 오른쪽에 구덩이가 있으니 피하라는 친절한 말을 해준 호의만 보이지 그 말에 무서운 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하고 즐거운 유희입니까? 교묘한 트릭을 생각해내면 마치 예술가의 창의성과도 맞먹을 환희를 느끼고 그 트릭을 실행할 때는 두근두근 설레는 긴장감으로 흥분되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는 단말마적 광경 따위는 저를 아주 자랑스럽고 유쾌하게 만들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몹시 흐린 여름날이었는데 저는 양옥집이 띄엄띄엄 서 있는 한적한 교외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콘크리트 건물을 뒤돌아갈 때였어요. 문득 묘한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제 코끝을 스치며 날쌔게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그 집 지붕에서 땅으로 쳐져 있는 굵은 철사 위에 앉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튕겨져 나오더니만 그대로 밑으로 굴러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철사는 양옥집 지붕 꼭대기에 있는 피뢰침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철사 표면에는 피복이 씌워져 있었지만은 방금 참새가 앉았던 부분에는 어찌된 일인지 피복이 벗겨져 있었던 거예요.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공중 전기의 어떤 작용으로 피뢰침의 철사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싶어서 신기하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죠. 그때 병정놀이라도 하는지 아이들이 떼거지로 왁자지껄 옆 골목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다른 애들은 모두 저쪽으로 가는데도 혼자 남기에 뭘 하려나 싶어서 바라보았더니 그 철사 바로 앞에 있는 흙더미에 올라가서 바지 앞 단추를 풀고 소변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금방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흙더미에서 피복이 벗겨진 철사까지 오줌을 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변도 일단 물이니까 도체임에 분명하고요. 그래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꼬마야, 너 저 철사까지 오줌 넣을 수 있겠니? 맞출 수 있어. 그러자 소년은 그까짓 거 문제 없어요. 보세요 하더니 자세를 바꿔서 철사를 향해 힘차게 오줌을 내갈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섭더군요. 오줌이 닿기가 무섭게 소년은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퐁 하고 튀어오르더니 그대로 풀썩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피뢰침에 이토록 강한 전류가 흐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데 여하튼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감전사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3자인 저는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소식에 달려나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정중한 애도만 표하고 떠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도 역시 어느 여름날의 일입니다. 제게는 다음 희생자로 삼으려고 벼르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왠지 그 다정한 친구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이고 싶은 기이한 욕망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와 보슈 지역의 어느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었어요. 해수욕장이라고는 해도 도시에서 온 손님이라고는 우리 둘 말고는 미술과 학생 몇몇이 고작이었는데 그들은 물에서 논다기보다는 근처 바닷가에서
스케치북이나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유명한 해수욕장처럼 도시 아가씨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관은 후져서 음식도 신통찮은 대단히 스산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저와는 달리 그런 한적한 장소에서 고독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저야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터라 둘이 같이 그런 외진 곳에서 며칠씩 묵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느 날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비슷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다이빙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둘러대면서 먼저 옷을 벗었지요. 친구도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서 따라서 옷을 벗더군요. 그래서 저는 낭떠러지 끝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은 채 큰 소리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텀벙하고 수면에 몸이 닿는 순간 가슴과 배로 호흡하면서 재빨리 60cm도 안 되는 깊이까지만 내려갔다가 튀어오르는 물고기처럼 금세 저쪽 수면으로 몸을 드러내는 것이 다이빙의 요령이죠.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에 능숙해서 이런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볍게 솟아올라 선헤엄을 치면서 큰 소리로 친구에게 어서 뛰어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면서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들더군요. 그리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 친구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물론 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밑에는 수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주 커다란 바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솜씨로 다이빙을 하면 깊숙이 들어가다가 결국 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힐 거라는 걸 충분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빙 솜씨가 좋을수록 물속으로 들어가는 깊이도 얕아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지만 친구는 서툴렀기 때문에 그대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니까 완전히 죽은 다랑어처럼 변한 그가 수면 위로 떠오르더니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헤엄쳐서 기슭으로 데려간 뒤에 마을로 달려가 여관 사람들에게 사태를 알렸지요. 그러자 어부들이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해주었지만은 뇌를 심하게 다쳐서 소생할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머리끝이 한 15, 16cm나 찢어져서 친구의 머리가 놓여있던 땅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엉겨붙어 있었어요. 저는 경찰의 신문을 받은 적이 딱 2번 있었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 지극히 당연한 절차였죠. 그렇지만 저와는 다툼 한 번 안 한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저 역시도 그 물밑에 바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더군요. 정황적으로 저는 수영이 능숙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친구는 그렇지 못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저에 대한 의심은 금방 풀렸지요. 도리어 친구를 잃은 슬픔을 경찰로부터 위로받았을 정도입니다. 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다가는 한이 없겠네요.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살인이라는 제 방식을 대충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살인이 그런 식이었죠. 어떤 때는 서커스를 보는 구경꾼 틈에 섞여 있다가 공중에서 민망한 자세로 외주를 타고 있는 아가씨의 집중력을 방해해서 추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불난 곳에서 아이를 찾아 미친 듯이 울부짖는 여인에게 애가 집에 있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는 암시를 주어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서 태워 죽인 일도 있죠. 난간에 기대어 망설이는 처녀 등 뒤에서 기다려 하고 깜짝 놀라게 해서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등 뭐 이야기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 벌써 밤도 깊었고 여러분도 이런 참혹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 짓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한 번에 한 명씩 죽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불과 3년 남짓한 세월에 어떻게 99명이나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그렇군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중앙선 열차가 전복해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방법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했지만 실행할 장소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죠. 어쨌든 처음부터 중앙선의 선로여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의 그 선로는 산속을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가 전복할 경우에도 평소 이쪽이 사고 다발 지역이니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딱 맞는 장소를 찾기는 어지간히 힘이 들었어요. 결국 M역 근처의 벼랑을 이용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마침 M역에는 자그마한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투숙을 하는 온천객을 가장하기로 했죠. 그래서 근열흘이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적당한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평소 하던 대로 근처 산속을 산책했지요. 그래서 마침내 여관에서 200m쯤 떨어진 그리 높지 않은 낭떠러지에 올라서 어둠이 깃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 바로 밑에는 선로가 커브를 그리며 달리고 있었고 선로 너머로는 계곡을 흐르는 개울이 아스라이 보일 만큼 아주 깊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미리 정해두었던 시간이 되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하면서 역시 미리 찾아놓은 커다란 돌멩이를 발로 찼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틀림없이 선로로 굴러떨어질 딱 알맞은 위치에 놓인 돌멩이였습니다. 저는 실패하면 몇 번이건 다시 다른 돌들을 걷어찰 작정이었는데 다행히 한 번만에 안성맞춤으로 레일 위에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반 시간쯤 뒤에는 하행열차가 바로 그 레일 위를 지날 것인데 그때쯤이면 벌써 어두워질 테니까 커브길에 있는 돌덩이를 운전수가 볼 수는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 전 급히 M역으로 달려가서 헐레벌떡 역장실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 이곳에 놀러온 온천객인데 방금 200m쯤 떨어진 벼랑으로 산책을 갔다가 실수로 돌멩이를 선로 쪽으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곳으로 열차가 지나다가 탈선하면 계곡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야단났습니다. 그 돌멩이를 치우려고 내려가는 길을 찾았지만 이 길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로 급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히 치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역장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하행열차가 방금 지났을 텐데 여느 때 같으면 벌써 지났을 시간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바로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 놀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달려온 열차 차장의 열차 전복, 사상자 불명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M경찰서로 끌려가서 하룻밤 신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계획에도 들어있던 일이죠.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크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이렇다 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런 저의 행위는 형법 제120조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것조차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뭐 그 120조라는 것도 벌금형에 지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돌멩이 하나로 아마 그게 전부 17명이었을 겁니다. 네, 17명의 목숨을 단숨에 빼앗기도 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99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뉘우치기는커녕 이토록 피비린내 나는 자극에조차도 질려버려서 이번에는 저의 목숨까지 희생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잔인한 제 소행에 다들 그렇게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가면서도 견딜 수 없었던 저의 권태로운 심정도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라는 인간은 그런 짓을 꿈꾸는 것 외에는 달리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디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미치광입니까? 아니면 살인광입니까? 이리하여 오늘 밤 주인공의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신상 이야기도 끝이 났다. 그는 핏발이 서고 약간 광기 어린 희멀건 눈으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러나 대답하거나 비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무의미하게 춤추는 촛불에 비춰진 긴장한 6명의 얼굴들이 동상처럼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문득 출입문 근처 휘장이 잠깐 반짝였다. 보고 있으려니까 은빛으로 빛나는 그 반짝임은 차츰 더 커졌다. 마치 보름달이 숱한 구름을 헤치고 드러나듯이 붉은 휘장 사이로 은빛 물체가 둥글게 드러났다. 나는 처음부터 그것이 웨이트리스가 두 손으로 음료를 받쳐 나르는 커다란 은쟁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사물을 몽환적으로 바꿔버리는 이 붉은 방의 공기는 흔하디 흔한 은쟁반마저도 마치 살롬의 극에서 노예가 내미는 그 예언자의 목이 놓여있는 은쟁반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그곳에는 입술이 두꺼운 발라의 노예 대신에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웨이트리스가 나타났다. 그녀가 쾌활하게 7명의 남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료를 나르기 시작하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 환상의 방에 비로소 세상의 바람이 불고 있는 듯 위화감을 던졌다. 이봐, 쏠 거야. 갑자기 T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목소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차분한 억양으로 이렇게 말하더니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물체를 꺼내 웨이트리스 쪽을 겨냥했다. 깜짝 놀라 당황한 우리들의 목소리, 탕 하는 총소리, 깍 하며 자지러지는 여자의 비명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우리들은 일제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여자는 아무 상처도 없이 무참하게 깨진 그릇만 들고 넉나간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T가 미치광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감이야, 장난감. 저 하나양 깜쪽같이 속았지? 그렇다면 아직도 T의 오른손에서 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권총은 정말 장난감이란 말인가? 아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정말 장난감이에요? T와는 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짐작되는 웨이트리스가 아직도 파랗게 질린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갔다. 어디 좀 봐요. 어머, 정말 영락없는 진짜 같네요. 그녀는 수줍음을 감추며 그 장난감 유견발총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왼팔을 구부려 그 권총 자루에 올려놓고
건방진 자세로 T의 가슴을 겨누었다. 너무 약이 오르니까 저도 한 방 쏠 거예요. 네가 쏜다고? 그래, 어디 한번 쏴봐. T는 싱글싱글 놀리듯이 말했다. 그런다고 제가 못 쏠 것 같아요? 탕. 전보다 더 날카로운 총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렸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신음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T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풀썩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수족을 버둥거리면서 괴로워했다. 장난치는 걸까? 그러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도 생생한 신음이었다. 우리는 우르르 T 곁으로 달려들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촛대를 들고 신음하는 T를 비추었다. T는 창백한 얼굴로 간질병 환자처럼 몸을 경련하면서 상처받은 지렁이가 온몸을 비틀듯이 신음하고 있었다. 풀어져 있진 그의 가슴에 난 검은 상처에서는 몸을 뒤틀 때마다 시뻘건 피가 하얀 피부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난감이라고 하던 그 유견발 권총의 두 번째 탄창에는 진짜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괴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충격이어서 다들 한동안 목석처럼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는 너무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때 내 머릿속은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하느라고 너무도 분주했기 때문이다. 뜻밖이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처음부터 T의 오늘 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99명이라는 타인을 죽였지만 마지막 100번째는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이 붉은 방을 최후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 이 사나이의 기괴한 성격으로 미루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래, 권총을 장난감이라고 믿게 한 뒤에 웨이트리스가 쏘게 하는 기교는 다른 살인들처럼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 아니던가. 웨이트리스가 처벌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들 6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으니까. 결국 T는 가해자는 조금도 처벌되지 않는 방법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마다 상념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또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사실 어떻게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었으니까. 단지 엎드려 우는 에이트리스의 슬픈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 방 안은 무서운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붉은 방의 이 비극적인 장면은 현실 세계의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몽환적이었다. 갑자기 웨이트리스의 흐느낌 사이로 색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미 신음마저도 그치고 죽은 듯이 늘어져 있던 T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듯 했다. 얼음 같은 전율이 등줄기를 달렸다. 목소리는 한층 더 커져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빈사 상태에 빠져있던 T가 휘청거리면서 일어섰다. 가슴 속에서 쥐어짜내는 고통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그 얄궂은 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혹시? 아, 역시 그랬던가. 그는 아까부터 견디기 힘든 웃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외쳤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금까지 그렇게 흐느끼고 있던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쾌활하게 일어서는가 싶더니 몸을 베베 꼬며 넘어갈 듯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멍청해진 우리 앞에 T가 작은 원통형의 물건을 손바닥에 얹어 놓으면서 설명했다. 이건 말이에요. 쇠불알로 만든 탄환이라는 겁니다. 안에 붉은 잉크가 가득 들어 있어서 명중하면 터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총알이 가짜인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제 신상 이야기라는 것도 모조리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제 연기력은 제법 그럴싸했죠. 그래, 지루하신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다는 그 자극이라는 것, 이것으로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그가 트릭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껏 그의 조수 노릇을 하고 있던 웨이트리스가 스위치를 누른 모양이었다. 갑자기 대나처럼 눈부신 전등빛이 우리 눈을 찔렀다. 그 희고 환한 광선이 방 안을 떠들고 있던 몽환적인 공기를 단숨에 걷어버리면서 밝혀진 마술의 트릭만이 추한 시체로 모습을 드러냈다. 주홍색 휘장이며 붉은 카펫, 붉은 테이블보, 안락 의자, 심지어는 그토록 유서 깊어 보이던 은촛대마저도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해 보였는지 이제는 붉은 방 어느 구석을 뒤져보아도 환영은 더 이상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